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설마 저 사람이 내 인생에 영향을 주겠어? 그런데요, 그 설마가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 10초의 선택 때문에 수백억 회사가 무너질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10초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사람을 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을 한번 눈앞에 그려보십시오. 넓은 유리 회의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하얀 테이블이 길게 뻗어 있고 그 양쪽으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긴장입니다. 공기 자체가 굳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고 누군가는 서류를 괜히 집었다 내려놓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립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노인 한 명입니다. 낡은 재킷, 구겨진 바지, 그리고 조용하고 느린 발걸음. 그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흔들립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숨을 죽입니다. 그리고 맨 끝 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납니다. 말쑥한 정장, 다듬어진 머리카락, 자신감 있는 눈빛이 특징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 박준혁이었습니다. 그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깊게 주변의 임원들도 영문도 모른 채 따라 허리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걸어들어와 창가 쪽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왜일까요? 왜 저 회사의 대표가 저 초라해 보이는 노인 앞에서 허리를 숙인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딱 이틀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비가 오던 그날 저녁으로 단 10초의 선택이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서울 마포구 상암동 저녁 5시의 하늘은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며칠째 흐린 날씨였습니다. 그 하늘 아래 유리와 콘크리트로 반듯하게 세워진 건물 하나가 사무적인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클리어테크, 창업 10년 만에 직원 200명을 거느린 IT 솔루션 회사였습니다. 중견기업이라고 하기엔 조금 작고 스타트업이라 하기엔 이미 너무 잘한 곳이었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 박준혁은 그날도 바빴습니다. 오전에는 거래처 임원과 골프를 쳤습니다. 오후에는 신제품 PT 발표를 직접 진두지휘했습니다. 저녁에는 투자자 관련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빠르게, 계획대로, 목표를 향해 박준혁은 45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아직 젊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랬습니다. 키가 크고, 눈이 날카롭고, 말이 빠르고, 결정이 더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정확히는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잘못을 지적할 때면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가워졌습니다. 더 낮아졌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액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속도는 곧 신뢰다. 그게 그의 신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을 보는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빠른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었고 느린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박준혁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니,
들떠 있었다고 해야 더 맞겠습니다. 왜냐면 내일 딱 다음 날 큰 투자 계약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백억 규모의 투자, 클리어테크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려줄 자본이었습니다. 그것만 잡히면 서울 외곽에 연구소도 지을 수 있었고 새 인력도 뽑을 수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로 차들이 달리고 불빛들이 빛났습니다. 이번 거만 되면 진짜 시작이야.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저녁 약속은 없으시죠? 응, 없어. 오늘은 일찍 나갈게. 박준혁은 가방을 챙겨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는 30초 동안 그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계약 일정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래서였을까요?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처음엔 보지 못했습니다. 건물 처마 밑 비를 피해 서 있던 그 사람을.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장면이 사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박준혁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봄비치고는 제법 굵었습니다. 빗소리가 도로를 두드리고 건물 처마에서 빗물이 줄기져 떨어졌습니다. 박준혁이 우산을 펴려던 순간 시야 끝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건물 입구 한쪽 구석, 처마 끝에서 빗물이 닿을 듯 말 듯 한 자리에 노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색이 바랜 회색 바지, 그리고 신발 옆이 조금 터진 낡은 운동화. 머리카락은 빗물에 젖어서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두 손은 점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어져 있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였습니다. 노숙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랬습니다. 박준혁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것은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함이었습니다. 내일 투자자가 이 앞을 지나갈 텐데 회사 입구에 이런 사람이 서 있으면 어떻게 보일까? 그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박준혁이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르신,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박준혁은 짧은 정지를 경험했습니다. 눈이 맑았습니다. 빗속에서 서 있던 사람의 눈이라고 하기엔 너무 고요했습니다. 어떤 요구도 없었고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박준혁은 그 눈빛을 외면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노인은 잠시 박준혁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게 더 거슬렸을까요? 박준혁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회사 건물입니다. 비 피할 곳은 다른 데 찾으셔야죠. 노인은 바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한 박자, 두 박자, 빗소리만 가득한 그 침묵 속에서 노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빗속으로. 걸음이 느렸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쫓겨나는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박준혁은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약간 불편했지만 그는 그 감각을 빠르게 지워버렸습니다. 내일 계약이 중요했습니다. 그런 것에 마음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준혁이 우산을 펴며 돌아서려 할 때 노인이 빗속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혼잣말처럼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박준혁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 비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날의 그 장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 장면을 본 사람은 박준영만이 아니었습니다. 퇴근길에 로비를 지나던 직원들 몇 명이 그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도 있었습니다. 청소 노동자 아주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출입문을 밀고 들어오던 신입사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박준혁이 상황을 처리하는 걸 보고 조용히 입구 쪽으로 다가가 팔짱을 꼈습니다. 나도 여기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직원 한 명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가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지나치면서 그 노인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데 잠깐 계시다 가시죠. 그 한마디를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조직 안에서 대표가 결정한 것에 반기를 드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이 노숙자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그 로비를 지나치던 사람 중에 딱 한 명이 멈칫했습니다. 신입사원 이소윤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3달 된 26살, 영업팀 막내였습니다. 그녀는 노인이 빗속으로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발이 멈췄습니다. 우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주변 눈이 있었습니다. 대표가 처리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나서는 건 이상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입사한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그녀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이유 모를 찜찜함이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찜찜함을 그녀는 지우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했겠어? 내가 막내인데, 아직 입사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러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집 근처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 뒷모습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젖은 어깨, 느린 걸음,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던 그 모습, 그리고 그날 밤 이소윤은 한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이 나중에 이 이야기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준혁은 오전 8시에 회사에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이었습니다. 오늘 계약이 중요했으니까요. 넥타이도 새 것을 맸습니다. 구두도 어젯밤에 직접 닦았습니다. 면도도 꼼꼼하게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그는 거울을 봤습니다. 스스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잘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이 회사에서 10년 동안 매일 아침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첫 2초 안에 오늘 분위기를 읽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2초 안에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이상하다는 것.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나타나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준혁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는 핸드폰을 꼭 쥐고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아직 보고를 못 드려서. 뭔데? 말해. 비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투자사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준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연락? 일정 변경이야? 비서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투자 철회 통보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철회. 그 단어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철회, 내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단 2줄이었습니다. 근본 투자건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향후 연락은 불필요합니다. 박준혁은 비서에게서 핸드폰을 받아 메일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발신인은 투자사 대표의 이름, 내용은 정말 2줄 뿐이었습니다. 박준혁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왜일까? 왜 갑자기? 어젯밤까지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재무팀장이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이번 투자 못 받으면 3분기 운영 자금이 빠듯해지는데 인건비가 알아. 박준혁은 낮고 짧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회의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박준혁은 처음으로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혼자 다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의 계약 취소에 이렇게 흔들리다니, 그는 자신이 흔들린다는 사실 자체가 더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딱 어젯밤 그 10초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그날의 모욕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박준혁은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투자사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안 됐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안 됐습니다.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줬던 소개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다가 3번째 시도에서 마지못해 받았습니다. 야, 나야. 클리어테크 박준혁?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철회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아,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근데 투자자 측에서 어제 저녁에 뭔가를 보고 마음이 바뀐 것 같다고 들었어. 어제 저녁? 응. 그분이 직접 회사를 방문하셨던 모양이야. 근데 사전 통보 없이 조용한 방문이었던 것 같아. 박준혁은 가슴이 싸해졌습니다. 어제 저녁 회사 앞 무언가가 스쳤습니다만 그는 즉시 그 생각을 눌렀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그게 누군데? 투자자가 직접 왔다고? 나도 몰라. 그쪽에서 신원을 잘 안 밝히는 분이야. 익명으로 운용하는 걸로 유명하거든.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준혁은 창가에 서서 어젯밤 장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낡은 점퍼, 젖은 운동화, 그 맑은 눈빛. 설마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그랬다면 진즉에 말했을 것 아닌가. 그런데 그날 오후 한 통의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발신인은 투자사 측 담당자. 내일 오전 11시 클리어테크로 직접 방문하겠습니다. 투자 결정에 대해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준혁은 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설명을 한다는 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닫아버리겠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준혁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2시간마다 깼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빗소리였습니다. 한편 그 시각, 신입 이소윤은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하철역 입구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역 근처 버스 정류장 벤치에 어제 그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소윤의 심장이 쿵했습니다. 저분이다. 노인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는 이미 그쳤지만
벤치에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소윤은 멈췄습니다. 지나쳐도 됐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음료 2개를 집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거, 하나는 그분 거,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저 어제 클리어테크 앞에서 봤어요. 직원이에요. 제가.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이 어제와 똑같이 고요했습니다. 이거 드세요. 쌀쌀하잖아요. 노인은 음료를 받으면서 잠깐 이소윤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뭔가 묵직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소윤이 말했습니다. 저기 죄송해요. 제가 그때 아무 말도 못해서 정말 마음에 걸렸거든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가 뭘 미안해요. 그건 아가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요. 노인은 잠시 음료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이네요. 그 회사에 오래 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묵직하게 남았습니다. 마치 그 안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소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리고 내내 그 노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그리고 이소윤은 그 노인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클리어테크 전체가 조용한 긴장에 쌓여 있었습니다. 11시에 투자자가 온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이미 직원들 사이에 파다했습니다. 투자 취소됐다며? 왜지? 갑자기 무슨 일이래? 혹시 경영 문제? 회사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복도 여기저기서 낮은 목소리들이 흘렀습니다. 박준혁은 회의실에 임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자리에 앉힌 뒤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방문자가 온다. 투자 관련이다. 아무도 먼저 말 꺼내지 마. 내가 다 할게.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왜 철회됐는지 파악은 되셨습니까? 박준혁은 잠깐 멈췄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오늘 만나서 파악해. 그 대답에서 임원들은 느꼈습니다. 대표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분위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10시 45분. 박준혁은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처음 사무실을 열던 날, 똑같은 행동을 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잡던 그때와 지금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설렘이었고 지금은 두려움이었습니다. 11시, 로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방문객이 오셨습니다. 박준혁은 회의실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서서 기다렸습니다. 누가 올지 먼저 보고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박준혁의 눈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박준혁의 세계가 거꾸로 뒤집히기 시작한 것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람은 낡은 재킷의 노인이었습니다. 이틀 전 비를 맞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앞에서 쫓아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같은 재킷이었습니다. 같은 낡은 바지였습니다. 하지만 자세가 달랐습니다. 고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걸음이 느리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뒤로 2명이 따라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성들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분이
설마. 노인이 박준혁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 오랜만은 아닌가요? 이틀 됐네요. 박준혁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뒤따라온 직원 중 한 명을 바라보자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태수 대표님이십니다. KT홀딩스 자산운용부 의장이십니다. 강태수? KT홀딩스? 박준혁은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찍혀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을 운용하는 비공개 투자 조직의 대표, 얼굴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 그 사람이 그날 비를 맞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박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얗게 됐다가 빨갛게 됐다가 다시 굳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차림으로 오셨지? 왜 말을 안 했지? 그걸 알았으면 내가. 그런데 박준혁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도 달라졌을 것 같지 않다는 것을. 그 현실이 더 무거웠습니다. 임원들도 상황을 파악하며 하나둘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태수는 회의실로 들어오며 창밖을 한번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으시죠. 박준혁이 앉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간 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이유가 나오는 순간 박준혁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강태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물 한 잔을 받았습니다. 조용히 마셨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테이블 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아마 2분도 채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1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컵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박준혁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과를 해야 하나, 해명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하나. 강 대표님, 저는. 강태수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말리는 게 아니라 잠깐 기다리라는 신호였습니다. 박준혁은 입을 닫았습니다. 강태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투자를 결정할 때는 회사의 재무 상태나 성장성만 보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사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직접 눈으로 봅니다. 그 회사의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박준혁은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렸습니다. 이틀 전 저녁에 저는 이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요. 회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건 일부러 그랬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기 위해서, 특히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을. 임원들의 시선이 박준혁에게 쏠렸습니다. 박준혁의 턱이 떨렸습니다. 그날 박 대표님은 저를 보시고 비 피할 곳은 다른 데 찾으라고 하셨죠. 그 말이 회의실 안에 길게 걸렸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들렸습니다. 박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도 변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강태수는 박준혁을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결정했습니다. 이 회사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박준혁의 눈이 내려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직원들 200명, 3분기 운영 자금,
10년 동안 쌓아온 것들, 그게 다 그 비오던 저녁 10초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태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박 대표님, 박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꼭 투자를 철회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묵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태수는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오래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장자리가 노랗게 발해 있었고 봉투 표면에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들고 다닌 것처럼 그것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박준혁은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열어보시겠습니까? 박준혁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들었습니다. 안을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아주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두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젊은 청년이었고 한 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공장 배경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박준혁은 사진 속 중년 남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닮았습니다. 아버지 얼굴과 눈 주위의 주름이 닮았습니다. 턱선이 닮았습니다. 그 사람이 웃을 때 눈이 실처럼 가늘어지는 것이 아버지와 꼭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박영식 씨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함께 일했던 분이에요. 박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박영식? 그것은 박준혁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강태수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인천에 있는 섬유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엔지니어였어요. 박영식 씨는 같은 부서 선임 작업자였고요. 박준혁의 손에 쥔 사진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전 어느 날 공장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기계 오작동이었어요. 그 사고로 박영식 씨가 크게 다치셨습니다. 박준혁은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왼손에 남아있던 긴 흉터. 어릴 때 물어보면 아버지는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거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수술비가 없으셨어요. 박영식 씨 집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회사도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어요. 그 시절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강태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 그런데 박준혁의 눈은 이미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퇴직금을 탈 때가 됐었는데 그 돈을 드렸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퇴직금 전부를요? 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한테도 말 못했어요. 그냥 드렸습니다. 그때 그게 맞는 일 같았으니까요. 박준혁은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실 안임원들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강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뒤로 박영식 씨와는 연락이 끊겼어요. 저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그 공장도 문을 닫았으니까요. 서로 살아가는 게 바빴습니다. 강태수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하늘. 그로부터 5년 전 박영식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박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5년 전이었습니다. 많이 편찮으신 상태였어요. 입원 중이셨고요. 전화를 하셨는데 목소리가 많이 약해지셔서 강태수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낮아졌습니다.
천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박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씨, 나야. 기억해? 박준혁은 숨을 삼켰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천마디가 그거였어요. 기억해?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죠. 강태수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박영식 씨가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요. 멀리서라도 지켜봐 줄 수 있겠냐고. 박준혁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지로 누르려 했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된다 싶었습니다. 그날 저는 했습니다. 알겠다고. 사실 그때 저도 많이 늙었거든요. 그냥 잊어버리고 그래도 됐는데. 근데 박영식 씨가 저한테 퇴직금을 줬을 때 저는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살았거든요. 그 이후로 강태수의 눈에도 무언가가 어렸습니다. 그게 항상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평생 그 빚을 어떻게 갚나 하고 박준혁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나던 날, 박준혁은 임종을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뭐였는지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았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말하려 했던 게 혹시 이거였을까요? 강 씨를 잘 대해라. 사람을 겉으로 보지 마라.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들었어도 몰랐을 겁니다. 그때는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리어테크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걸 보면서 괜찮은 아이가 됐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투자를 검토하게 됐어요. 박영식 씨 아들이라는 말 하나만 믿고 박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투자가 네. 처음부터 박 대표님 회사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임원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손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강태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한테도, 그리고 어르신께도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임원들 중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이유를 그들 스스로도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겁니다. 강태수는 무릎 꿇은 박준혁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래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는지 말로 정확히 옮기기 어렵습니다. 연민이기도 했고 안타까움이기도 했고 뭔가 오래된 슬픔 같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강태수가 천천히 몸을 굽혔습니다. 박준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위로였습니다. 박준혁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저는 오늘 당신을 망하게 하러 온 게 아닙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회사에는 좋은 직원들이 있더군요. 강태수가 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저한테 음료수 한 잔 건네준 젊은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었는데 돌아왔더군요. 박준혁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누구지 싶었습니다. 그 아이 눈에서 뭔가를 봤어요. 이 회사를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랬어요. 강태수가 계속했습니다. 회사는 대표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서 이 회사가 있는 거예요. 박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만든 겁니다. 근데 아무리 혼자 만들어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면 오래 못 갑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강태수는 임원들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날 계셨나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습니다. 강태수는 더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강태수가 창가에 가서 서서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박영식 씨는 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준혁이가 나를 닮은 것 같다고요. 뭘 닮았는지는 말씀 안 하셨지만 강태수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박준혁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보니 조금 알겠네요. 박준혁은 그 말이 칭찬인지 지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둘 다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강태수가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손을 가지런히 얹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회사 직원들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날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요. 그리고 그 아가씨.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 대표님, 저한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강태수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빗속에 누가 서 있거든 자리 피하라고 하지 마세요. 박준혁은 그 말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고개 숙임 하나가 그날의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강태수는 신입 이소윤을 만났습니다. 인사팀에서 갑자기 호출이 왔을 때 이소윤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건지 싶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그 자리에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소윤은 그분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아, 어제 그 어르신. 강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앉아요. 무섭게 부른 거 아니에요. 이소윤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젯밤에 음료수 고마웠어요. 차가운 날에 따뜻한 거 주셔서. 이소윤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그때 아무것도 못해서 죄송했어요. 강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주변 눈치 보면서도 마음에 걸려서 혼자 찾아온다는 게. 이소윤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냥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아무것도 안 한 게 계속 생각나서.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는 회사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소윤은 그 말이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그 순간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투자가 재개됐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야 그 말의 무게를 조금 알게 됐습니다. 강태수는 그날 오후 늦게 회의실을 나서면서 박준혁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투자는 이어갑니다. 박준혁이 눈을 들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가끔 들를 겁니다. 알려드리지 않고요. 박준혁이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수가 걸으며 말했습니다. 감사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켜볼 거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박준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전과 같은 빗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이번에는 달리 들렸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박준혁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
아니, 괜찮지는 않은데. 그래도 다행이야. 비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의 얼굴이 처음으로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클리어 테크는 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부터요. 로비 입구에 작은 벤치가 하나 생겼습니다. 빛날 잠깐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그게 왜 생겼는지 몰랐습니다. 직원들이 물어봤을 때 박준혁은 짧게 답했습니다. 그냥 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오전 건물 로비를 청소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박준혁 대표였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나중에는 몇몇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날이 되면 자연스럽게 3, 4, 5 모여서 함께 닦습니다. 박준혁이 그 자리에서 언젠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바닥을 직접 닦아보면 이 공간이 다르게 보여. 그 말이 직원들 사이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포스터가 붙지 않았습니다. 이메일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에서 입으로. 이소윤은 6개월 만에 영업팀에서 이례적으로 주목받는 직원이 됐습니다. 성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팀 막내인데도 누구보다 먼저 남의 짐을 들어주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면서 뒷정리를 하는 걸 사람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어느 날 선배 직원이 물었습니다. 소윤 씨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굳이 다요. 이소윤이 잠깐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요. 하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 대답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강태수는 그는 약속대로 가끔 들렀습니다. 예고 없이 어떤 날은 건물 1층 카페에 앉아 있었고 어떤 날은 로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그를 볼 때마다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그 인사에는 예전의 거리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강태수가 박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박준혁이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예전보다 느립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덜 무서워요. 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누군가를 스쳐 지납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로, 이름도 모른 채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른 채로 그 찰나의 태도가 우리를 보여줍니다. 박준혁은 그날 비 오던 저녁 10초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강태수의 용서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박준혁이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달라졌다는 것.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이소윤은 묻습니다. 맞는 일을 하면 마음이 편하다. 그게 전부일 수 있습니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강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용서는 두 사람 모두를 살린다는 것을. 오늘도 비가 온다면 잠깐 창밖을 바라봐 주세요. 빗속에 서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말 한마디 건네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깐 피하고 계세요.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꿉니다. 사연 이참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짧은 순간의 태도가 결국 나 자신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노인이 누구였느냐가 아닙니다. 박준혁이 그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느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를 그냥 지나치셨다면 내일은 한마디 먼저 건네보셔도 좋겠습니다. 잠깐 피하고 계세요.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꿉니다. 사연이 참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